여러분도 혹시 체인소맨이라는 만화를 보셨나요?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체인소맨 취향일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.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체인소맨의 취향일 것 같은 사람 수차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보지 않았어요. 왜냐면 저는 직감적으로 체인소맨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니 설명할 게 딱히 없는 거예요. 그냥 딱 봐도 내가 싫어하게 생겼어 라고 하기에는 아이 그래도 한번 봐봐,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?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왜 싫어하는지 말하려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체인소맨을 봤습니다. 드디어 제 언어로 그 애니메이션이 왜 제 취향이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기뻤어. 뭐 비단 이 만화뿐만 아니고 세상에는 직감적으로 내가 꺼려하고 딱 봐도 별로일 것 같아서 안 보는 컨텐츠도 되게 많을 것이고, 싫어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왜 싫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것은 비단 싫어한다는 감정뿐만 아니고 공포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왜 무서워하는지를 말로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딱히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.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까?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,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거를 무서워한다고 했을 때 왜지? 라는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 때도 많고,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도 딱히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공포증 전시회에 갔다 온 영상을 올렸을 때 공포증이라는 것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로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 영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. 내가 이런 것을 무서워한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,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좋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.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. 공포증 편집광 사전이라는 작년 말에 발매된 책입니다. 각종 공포증 혹은 강박 등등을 99개를 총망라한 그런 사전입니다. 요거를 참고로 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공포증이 있고 사람들은 또 어떤 공포증이 많이 있는 것 같고, 이런 공포증을 주제로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공포증 자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감,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, 공포의 대상, 뭐 거미, 높은 데, 깜깜한 데, 이런 대상 자체가 정말 본질적으로 무섭냐 하면은 그렇다라기보단 그 대상 안에 숨겨진 정말 근원적인 인간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예를 들어 껌껌한 데라고 쳐. 그러면은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이 뭡니까? 고독함,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암흑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암흑이라는 공간도 무서워진 그런 느낌? 내가 무언가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불안을 가시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사회적인, 문화적인 배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.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튤립광이라는 게 있었대요. 네덜란드에서. 네덜란드가 되게 튤립 국가지 않습니까? 그 튤립을 16세기에 터키에서 받아왔대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사업적으로 번창이 된 거야. 튤립을 재배하면은 무조건 일확천금을 벌 것이다. 그런 풍조가 생기면서 튤립을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이 늘어났대요. 그때 생긴 용어가 튤립광인데, 이 튤립 붐도 언젠가 식을 거 아닙니까? 그 식는 과정에서 도산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예 쫄딱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, 그러면서 튤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사람도 많아졌다.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또 사회적인 맥락이 한몫을 하는 거죠. 공포증이 생기는 경위에. 이 책이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이야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군인의 일화가 되게 많았어요. 어린이와 군인들이 공포증이 생기기 좀 쉬운가 봐요. 그러니까 둘 다 PTSD로 직결되기가 쉬운 것 같은 느낌? 보면은 어린이들의 사례들은 대부분 뭐 어린 시절의 공포의 대상, 벌, 뱀, 개구리 이런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끔찍한 촉감이었고 그걸 만지는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PTSD가 됐다. 이런 류의 사례가 되게 많고, 군인들도 비슷하게 전쟁 중에 자기가 숨어있던 기지가 벌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에 막 쏘여가면서 전쟁을 한 게 너무 아프기도 했고,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벌을 보면은 그 전쟁의 기억이 떠오르는 바람에 벌 자체가 무서워져 버린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근본적인 불안, PTSD를 건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공포증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여기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병원 진단을 실제로 받은 의학적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공포증이 극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, 우리도 정말 미세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스펙트럼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공포증을 갖고 있는지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공포증 전시 영상에서는 몇 가지 공포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방문 뒤에 대한 공포증, 고속열차
연락공포증 이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연락공포증은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. 연락을 안 받으면 손해가 더 많다는 거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. 스스로 행동주의적 권법으로 조금씩 연락을 받아가면서 극복을 해갔다고 볼 수 있겠죠. 공포와 직면을 한 거지. 그 방문 뒤 공포증.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방문을 열었는데 뒤에 엄청나게 끔찍한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방문 뒤에 대한 미지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사를 오면서 바로 극복됐어. 공포의 대상을 눈앞에서 치워버려서 물리적으로 극복이 된 거죠. 고속열차에 대한 공포는 아직 있습니다. 아직 좀 무서워. 고속열차가 무서운 이유?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내 불안을 좀 탐색해보면은 제가 좀 다리에 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엄청 높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무서워해요. 제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에 늘상 뒤로 넘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느낌? 저는 무조건 계단도 봉 잡고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천천히 내려가. 계단을 내려가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고속열차를 보면은 내가 저기 막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여기로 떨어져 그냥 여기 막 부딪혀버리면 어떡하지? 라는 그 공포. 제 목숨이 날아가면 어떡하지? 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소리도 너무 크고 좀 괴물 같아. 열차가 아니고. 너무 압도돼요. 사람이 무기력해지고. 제가 평소에 막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면은 생존 본능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제가 그거를 안 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적기 때문이잖아요. 운동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잘 살고 있으니까. 근데 이 다리가 흔들리는 거는 제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너무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직결된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살면서 쥐가 나왔었지 않습니까?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에도.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쥐가 너무 무섭고 쥐라는 소리만 들어도 완전 싫었어요. 근데 또 괜찮아 지금은. 신주쿠 길거리 걸을 때 쥐 봐도 쥐군이라고 해버려.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겪고 쥐 자체가 무서워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집 AS를 받았고 저희 집에는 쥐가 이제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. 전문가한테.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쥐를 무서워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원래 쥐의 생김새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어. 제가 그때 두려워했던 이유는 우리 집에 뭔가가 있다는 게 싫었음. 사람을 실제로 통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쥐도 제가 통제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대처법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포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신주쿠에 있는 쥐, 이키부쿠로에 있는 쥐 이런 거는 뭐 내가 대처할 필요도 없는 쥐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것 같아. 공공배뇨 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.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사회공포증에 속하는 공포증 중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대.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. 이런 사람 은근 많지 않아요? 불안한 거잖아 아무튼. 막 사람들 소리 신경 쓰이고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을까 봐도 신경 쓰이고. 저는 남들 입에 와닿아가 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어떠한 이유로든. 내가 없는 공간에서 내 이야기를 막 할 거라는 불안이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. 화장실 그것도 어쩌면 혹시나 소문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런 불안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.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강해지다 못해 쉬도 못 사는 그런 게 된 게 아닐까? 그리고 고독 공포증에 대해서도 좀 적혀있는데 고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두려운가요? 아니면 견딜만 한가요? 저는 좀 좋기까지 하거든요. 고독이 가끔씩. 고독을 즐길 권리가 누구한테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보거든요. 뭐 고독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일정 수준의 거리를 절대 좁힐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안심시키거든요.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고 모든 것에 대해 흥미로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내가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. 근데 성인 되고 나서 좀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를 좁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.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좁힌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 같다는 생각.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좀 무서워하나 봐요. 연인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합체되고 이런 영화가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. 아까 말했던 그 스페이스를 아예 없애는 영화들 그게 보편적일까봐 그런 사람이 실제로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영화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많고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거 보니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해야 될까? 저는 오히려 고독에 대한 공포증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심한 것 같아. 고독할 자유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? 살면 살수록. 그리고 치과 공포증 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15%가 치과를 무서워한대요. 치과가 무서운 이유.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도구들로 이빨을 갈아버리는 점. 그 소리가 다 들리는 점. 치과를 왜 무서워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앙케이트를 해봤을 때 입안을 벌려서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그 수치심이 두려운 사람도 있었대요. 이것도 좀 흥미롭죠? 수치심이 공포로 발현된다는 게. 이거를 보면서 일화가 하나 떠올랐어. 제가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봤는데 첫 번째 받은 날 제가 턱관절이 좀 안 좋아서
입이 안 벌어져요. 입이 작기도 하고. 제 딴에는 입을 벌리라고 했을 때 진짜 크게 벌린 거였어요, 그게. 근데 그 교수가 아니고 그 의사가 입을 계속 벌리라고 하는 거임. 입 뭐 찢어요? 그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되는 거야. 능력 부족. 의사쌤이 갑자기 환자님 턱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시는군요. 이거를 좀 알아채신 거예요. 의사 선생님이 막 평소에 이러시죠? 말하는데 뭐 얘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그냥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. 무력했어요 그때가.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진짜 공포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때. 입을 벌리는 거에 대한 수치심은 아니었지만 입을 벌려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공포. 유의미한 발견 같죠? 수치심이 공포로 전환된다는 거. 자상성 피부증?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? 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이러한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칼로 상처를 내는 것뿐만 아니고 여드름을 막 짜버린다든가 아니면 상처를 막 뜯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이 스펙트럼에 포함될 수 있대요. 숫자에 대한 공포증? 13일의 금요일 혹은 숫자 4 이런 공포증들도 정말 문화와 맞닿아 있는 그런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주변에서 정말 진지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본 적 없으나 오히려 이 사회가 굉장히 이 공포증을 배려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? 엘리베이터도 4라는 숫자 대신 F를 쓴다든가 그런 게 가끔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확실히 역사가 유구한 공포증이긴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미신에 대한 공포증이 다들 있으신가요?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이런 미신.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고 향유하는 사람이긴 하나 막 무섭지 않은 것 같아 음모론이. 어떻게 보면은 믿고 있지 않나? 근데 그런 건 있어. 막 예를 들어 외계인 혹은 괴생명체 이런 걸로 설명할 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있긴 해. 외계인도 외계인 사회가 있을 거 아니야. 인간을 막 죽이는 생각 이런 거는 외계인 정부만 하는 거 아닐까? 외계인 시민들은 인간 문화를 좋아하는 외계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뭐 음모론은 아니긴 합니다만 공포 소설 중에서 저는 러브크래프트 크툴루 신화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크툴루 신화에서 추구하는 그 공포미가 있잖아요. 공포관.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포 매체가 대부분 무서워요. 러브크래프트 아저씨가 실제로 공포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갖고 있는. 실제로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느끼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런 공포 세계관을. 그리고 동시에 아름다워. 인간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,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무력한 공포.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가 있지? 아까 제 그 치과 일화도 어떻게 보면 크툴루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죠. 진격의 거인도 거인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크툴루스러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게 저는 좀 취향이에요.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. 뭐 냄새에 대한 공포증, 잠드는 것에 대한 공포증, 조용한 것에 대한 공포증,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. 사람들은 참 두려워하는 게 많죠. 그 점이 참 좋아. 이렇게 인류가 살기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공포를 느껴. 그 점이 정말 인간답고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도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남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 비웃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공포증 담론? 굉장히 재밌다.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서 계란 공포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. 아마 그 히치콕 감독이 계란을 무서워했다는 그 인터뷰 때문에 여기 실린 것 같아요. 제가 근데 엄청 옛날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무렵 제 세계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창작한 괴물들로 구성된 세계관? 그래서 여러 가지 괴물들을 막 만들었어. 그 중에 한 명이 계란을 모티브로 한 괴물이 있었어요. 계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계란을 까잖아. 그 안에 당연히 계란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 변주를 줘볼까? 계란 안에 계란이 없다면? 제가 만든 그 괴물은 소리가 납니다. 계란 안에서 파닥파닥파닥파닥 이런 소리가 나. 그런 소리가 날 때도 사람은 과연 이것을 깰까? 만약에 계란을 두려워해서 깨지 않고 막 쳐박아 버려. 그러면 그 음습한 곳에서 계란은 성장을 합니다. 혼자 막 날개를 뚫고 나와서 계란 괴물이 되는 거죠.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. 계란 괴물은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혐오스럽게 생겼어요. 그래서 걔를 어찌어찌 죽이면은 보통 막 피가 나오든 무슨 점액이 나오든 해야 될 건데 그 계란은 까르면은 계란이 나옵니다. 계란 노른자 흰자 숭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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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온 바닥이 다 계란이 돼.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계란 자체를 무서워하기 시작한다. 뭐 이런 느낌의 로어 같은 거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. 거기에 되게 다양한 괴물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책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막 떠오르는 게 거미가 하이힐을 신고 다녀가지고 걔가 막 또각또각또각 이렇게 걸어가는. 그리고 다육이, 제 친구가 살던 아파트 앞에 다육이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다육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다육이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구나 라는 거에 착안해서 다육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. 이 조그마한 화분을 사오는 거예요, 주인공이.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온 집안을 잠식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죠. 그때 제 의문은 다육이의 영양분은 뭐길래 저렇게
빨리 자랄까였거든요. 인간은 아닐까?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다혁이가 인간한테 말을 걸어. 질문에 대한 대답의 양만큼 다혁이가 성장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근데 그 주인공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다혁이를 산 거였거든요. 그래서 다혁이가 말을 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 말해. 구구절절. 그래서 다혁이가 폭풍 성장. 그래서 다혁이한테 피 감겨가지고 죽어버리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. 로맨스 소설을 만들 때 로맨스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공포물을 창작할 때는 공포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역시. 아까 러브크래프트도 그렇고 스티븐 킹도 그렇고 에드가 알란 포도 마찬가지인데 다 두려워하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굉장히 열심히 표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포 소설은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? 공포 컨텐츠로 살아남으려면 본인의 그 공포관이 뚜렷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이런저런 공포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도 본인의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깁생을 해보면 어떨까요?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.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라요. 제럴드의 게임이라고 넷플릭스 영화를 알고 있는데 주인공이 감금을 당해요. 사지가 결박된 채로. 거기서 탈출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깁생을 합니다. 그 깁생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.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공포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, 이상적인 자세 를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본인의 몰랐던 트라우마, 몰랐던 두려움, 불안 이런 것들을 마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